장자가 아파갖고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장자가 나이가 너무 많아갖고 좀 이따 죽어버리거나, 근데 그 다음은 그 장자가 죽어버린 뒤에 딸들만 딸지, 또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장자가 없는 경우, 딸만 5인 경우, 오만과 편견처럼, 소설에서처럼. 그러면 이제 가까운 남자가 가져가는데, 장자가 아닌 다른 남자가 가져가야 되는데 사촌이 가져간다 할지, 그러면 위태롭잖아, 생계가.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딸 5의 어머니는 저택과 땅에 대한 상속을 누구한테 해주느냐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사위가 제일 만만하잖아요. 장모가 될 입장에서는. 남자들을 자기 딸의 사윗감을 누구로 할까? 무조건 남자만 생기면 장녀가 시집가든 뭐 막내가 시집가든 상관없어. 남자가 생기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돼버린다고. 영촌이니까 걔네들끼리는. 그래서 그 사윗감 찾는 문제 가지고 이제 그 소설이 뭐 전개되는데, 우리한테는 재미 하나도 없는 이야기야. 이 장자 상속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그 땅을 사고 파는 건 금지돼 있어요. 상속이 되도록 돼 있는데, 한사라고 하는 것은 지정된 사람에게, 그 지정된 가까운 남자에게만 상속된다는 뜻의 한정적인 의미가 있어 한사라고 하는 거고, 다른 형태의 장자 상속제라고, 변형된 형태라고 봐야지. 장자가 사고가 났을 때 방비책이니까. 자, 신시나티 협회의 귀족제 도입 기도에 대한 제퍼슨의 저지. 제퍼슨은 버지니아의 봉건 귀족층을 초, 중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의 결합으로 새로 배출될 자연적 귀족층으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추구하는 한편, 혁명 전쟁에 참여한 제향 군인의 장교들을 귀족으로 만들어 세습 귀족제를 창설하려는 신시나티 협회의 정치적 기도에 벤저민 프랭클린과 더불어 반대했다. 제퍼슨의 회고에 의하면 미국 건국 초기에 모든 주가 하나의 단일 정부로 공고하게 통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각 주가 내정에서 독립적이고 대외적인 것에서만 단일 국가로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전국적 중앙정부가 군주정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화정이어야 하는지와 관련된 거대 문제는 각 미국인의 개인적 체질, 습관, 사정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 상당수 장교들은 군대의 습성에 따라 군주정에 맞춰 훈련된 것으로 얘기되고 믿어졌듯이, 워싱턴 장군에게 혁명 군대의 해산 전에 이 거대한 문제를 군대로, 즉 군사 쿠데타로 결정하고 자기들과 같은 장교들의 보장 위에서 워싱턴을 왕위에 즉위시킬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언을 듣고 워싱턴은 분노하여 이 반역적 건의를 조사한 것으로 얘기되는데, 제퍼슨은 이 분노를 워싱턴의 덕성과 지혜에 동등하게 합당한 것으로 평가했다. 제퍼슨의 회고에 의하면 이것이 좌절되자 그 장교 집단의 다음 행동은 그들이 해산되는 순간에 그들의 제안으로 로마의 귀족 정치인이자 군인이었던 신시나투스를 그리는 신시나티라는 이름 아래 세습 훈작을 창설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 영예 표시에 의해 워싱턴 장군을 원수로 삼는 정부의 기획된 틀 속으로 심어지도록 준비되었다. 워싱턴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실패하니까 다음 어너더 플랜으로, 플랜 B지, 자기들만 이제 어떤 훈작을 세습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자, 워싱턴 장군은 이 주제에 관해 제퍼슨에게 그의 의견과 대륙 의회의 동정을 말해주기를 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그 당시 제퍼슨이 아나폴리스의 대륙의회에 버지니아 대표로 참석해 있었기 때문이다. 각 연대에서 파견된 장교들은 1783년 6월 19일 신시나티 협회 창설을 위한 준비회의를 개최했다. 이 준비회의에서 다음 5월 개최될 제1차 총회까지 총사령관 각하 워싱턴이 총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기를 요청할 것을 표결로 결정했다. 이게 상당히 무서운 움직임인 게, 그들이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 장교들이고 그 밑에 사병들이 아직 해산되지 않고 있잖아요. 며칠 뒤에 해산되게 돼 있는데,
해산됨과 동시에 이걸 창설을 해서 새로운 귀족을 만들어 버리려는 그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힘을 가진 어떤 정치적인 힘이라기보다는 군사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에 무서운 조치죠. 일종의 쿠데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왕으로 만드는 것에 실패했더라도 플랜 B도 쿠데타야. 자. 이 태동하는 신시나티 협회는 이중적으로 위험했다. 첫째, 이 조직은 실전 경험으로 무장한 전국적 장교단으로서 미국의 각주 헌법과 자유평등의 미국 독립정신을 훼손하거나 왜곡시킬 군사 쿠데타의 조짐이 매우 컸다. 둘째, 이 조직의 회원 세습 원칙은 각 주가 불가피하게 가령 이 조직의 복지, 자선 기금 관리와 운영 규정 등을 법제화하는 간접 경로로 이 조직이 법정단체가 될 경우 미국의 귀족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귀결될 위험이 컸다. 어떤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귀족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이 훈작단의 경우에는 각 주마다 특별히 매년 얼마씩을 주고 그 훈작단은 훈작된 대로 장자에게 그 훈작을 세습하는 식으로 해놓으면 사실상 귀족이지 뭐. 어? 지금 교수 연금을 그 내 딸한테도 주도록 만들고 내 딸이 또 이어받아서 자기 자식에게 주도록 만들고 귀족이잖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귀족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만들어갖고. 근데 지금은 금방 알지만 오늘 같은 민주사회에서는 이때는 계속 귀족들이 있었고 또 주변 유럽은 다 귀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판가름이 잘 안 나요. 정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치 의식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백성은 무식어잖아요. 이제 새로 만드는 나라는 다 누구나 똑같은 평등한 나라라고 생각을 간단하게 했을 게 아니야. 그게 어긋나면 바로 그들의 감각에 말도 안 되네? 그렇게 생각했겠죠. 예, 대중은 완전히 적대해요, 이들을. 각 주의 대중들은 적대해. 대중은 간단히 이해하잖아요. 복잡하게 이해하지 않죠. 첫 번째 위험은 상실된 쿠데타 시도에서 보듯이 언제든 가시화될 수 있는 것이었다. 아까 내가 다시 말한 거 유교국가에서 백성이 아무리 무식하고 아둔하고 어리석더라도 어떤 지혜로운 방법으로도 기만할 수 없다. 얘네들이 지금 아주 대단히 지혜로운 방법을 쓰는 거야. 신시나티 협회를 창설해가지고 그것을 각 주에서 그 협회에는 멤버들에게 어떤 복지기금을 주도록 이렇게 만드는 또는 뭐 연금을 주도록 만드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국민이 백성이 안 속지 이렇게. 자. 민주주의자들을 억누르고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미국 연합을 하나로 결속시킬 힘이 필요해진다면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된 하나의 조직된 인간단체가 나라 안에 있었다. 그것은 혁명 전쟁 직후 대륙군대의 장교들이 창설한 신시나티 협회였다. 해밀턴의 관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시나티 단체가 각 주들 간에 그들의 행복과 미국 제국의 장래 존엄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미국 연합과 국가 영예를 촉진하고 마음에 간직하려고 의도하는 것이었다. 예, 여기서 지금 이 가장 위험한 자가 해밀턴이야. 나중에 이제 공화국의 초대 재무장관이 되는 사람인데 군인 정신이 더 투철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허무하게 개죽음을 당하는데 그 무슨 부통령하고 자꾸 그 개인적인 사감으로 갈등이 일어나 가지고 명예를 뭐 훼손했다는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결투를 신청해서 그 시대의 결투를 또 받아들여요. 쪼다가 그래갖고 총 맞아 죽어버려. 허무하게 그냥 재무장관실에 부통령한테 재무장관이 결투해서 총 맞아 죽어. 그게 이 해밀턴이야. 근데 완전히 귀족을 창설하는 데는 맹렬한 투사. 귀족제를 도입하려는 데는. 자, 죽어버렸으니까 다행히. 자. 이 협회의 결성을 주도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은근한 귀족주의자였던 알렉산더 해밀턴의 이 야욕은 당시로서 실로 위험천만한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미국의 귀족제를 도입할 두 번째 더 큰 위험은 결성 중에 있는 신시나티 협회 자체를 아예 해체하거나 이 협회를 제한 군인들이
단순한 친목 단체로 환골 탈퇴시키는 것 외에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 조지 워싱턴 장군은 장교들이 조직하는 신시나티 협회나 자신에게 맡겨진 협회 임시회장의 직무에 대한 정보와 관심 부족 및 이 협회 출연을 경계하는 의심의 눈초리 때문에 녹스 소장, 제퍼슨 등 주변 사람들에게 이 단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조언을 구한다. 워싱턴과 제퍼슨 간의 오간 서신들은 특히 미국의 평등사회 구축과 관련해 정치사상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워싱턴은 신시나티 협회 결성을 경계하는 아이다누스 버크의 신시나티 협회 또는 훈작단에 관한 고찰이 1783년 10월 출판되어 미국 시민들을 특히 뉴 잉글랜드 시민들을 경악시키고 신시나티 협회의 규약이 1784년 초에 공간된 뒤 여론이 악화되자 1784년 4월 젊은 대륙회의 버지니아 대표 제퍼슨에게 당신이 한 친구의 솔직함과 가장 가득한 아량으로 내게 신시나티 협회에 관한 당신의 의견을 준다면 그것은 내게 기꺼운 호의를 주는 것일 것입니다. 로 시작되는 서신으로 이 단체에 대한 민심과 대륙의회의 여론을 묻고 제퍼슨의 생각과 조언을 구한다. 이제 여기서 보면 여론이나 조언에 따라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니까 워싱턴은 어떤 정치 철학이 없었어요. 뚜렷한 정치 철학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워싱턴을 파운딩 파더스에 집어넣긴 하지만 그에게 영예와 명예를 주되 이 사람의 사상은 전혀 인용하지도 않고 또 그 점에서 이 사람을 추앙하지도 않아요. 에? 그냥 장군이었다가 대통령하고 별로 대통령을 더 하고 싶어지도 않았던 사람. 2번 하라니까 도망간 사람. 이 정도. 우아하게 포장하자면 쉽게 포장하지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 버크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팸플렛에 영향이 있다고 나는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특히 동부주들의 백성들이 경악해 있습니다. 나는 이 협회에 공헌된 원칙과 동기의 순수성에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또는 얼마나 배치되는 것인지는 내가 설명하지 않고 적어도 협회가 다음 총회에서 추구할 가장 적당한 조치들에 관해 동봉한 정보 자료들을 바탕으로 생길 생각에 수반될 어떤 의견을 내가 구하기보다 차라리 당신의 판단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가 당신의 능력과 공정함으로부터 받을 좋은 의견 자체에 생각을 말할 이런 자유가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자료 같은 거 주고 그랬으니까 네가 신시나티 협회에 우호적으로 판단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주고 이 젊은 사람한테 뭐 30살 아래인 이런 사람한테 조언을 구할 정도니까 정치 사상적으로는 우리 근육이만 또 못 온 것 같으지. 자. 이때 알렉산더 해밀턴 대령은 협회 창설을 발벗고 나선 반면 벤저민 플랭클린은 이 협회를 서신으로 공개 비판하고 미라보의 책에 실어 출판하기까지 했고 존 애덤스도 마찬가지였다. 유럽에 있던 애덤스는 우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신시나티 훈작단이 우리의 자유의 전당의 아름다움을 훼손시킬 첫걸음이다 고 천명했다. 애덤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애덤스가 이렇게 반대하고 이 사람도 그랬는데 대통령을 다 해먹고 나서는 이미 4대까지 끝나고 5대 대통령이 있는 마당에 그렇게 늙어가지고 서로 이상한 논쟁을 했어요. 저 나폴레옹 반동이 있고 나서. 자. 애덤스는 특히 라파예트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기사단과 같이 위대한 혁신 조직 또는 유사물 또는 그런 조직이 될 경향을 가진 단체가 미국에 도입되는 것을 내가 흔쾌하게 동조적으로 또는 무심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참됩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한다는데 그것 아닙니다. 나는 격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나는 격렬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방책을 내가 마치 순수의 열등에 토착 네덜란드인 것 같이 평온과 자기회상 그리고 냉담으로 거부했습니다. 이 문제를 토론하는 것은 내 의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광범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의 주권자들이 행한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신분이 사적 신사들에 의해 주권자와의 협의 없이 창설된다면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든 뭐라고들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것이 내게 나타나는 바대로 우리 연합에 반하고 여러 주의 헌법에 반합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들과 우리 백성의 정신에 반합니다. 주권자, 연합, 헌법이 이렇게 무시된다면 우리 정부는 아주 취약할 것입니다. 그것은 싸움과 의견 분열을 끌어들였고 의심할 바 없이 끌어들일 것이고 이보다 공화제적 주들에게 특히 새로운 주들에게 더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나보다 어떤 사람도 우리 장교들의 공적을 더 많이 인정하고 우리의 원칙과 일관되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답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나는 진실로 우리 장교들이 조금 성찰한 뒤 자발적으로 그것을 집어치우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주제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유럽에서나 미국에서 미스터리로 만들 또는 이 생각을 미국에만 유보해둘 이성과 현명의 동기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공공의 일이고 누구나 그것에 대해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약간 미지근하지만 나름대로 분명한 입장을 취했는데 각 주의 헌법은 대부분 버지니아 주의 헌법을 본따 가지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에 반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연방 헌법은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연방 헌법에서 만약에 이 훈작단에 대한 뭐 간접적인 구절이라도 들어가 버리게 된다면 그걸 눌러버릴 수가 있죠. 각 주의 그런 헌법들을 마치 상위법이냐 하면서 다 받아들이게 된다면 아직도 논쟁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고. 헌법은 10년이 지난 뒤에야 만들어지니까 1776년에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 1786년에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혁명은 먼저 했는데 프랑스보다도 더 늦게 그 기본권 조항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늦게 만들어지는 그 헌법을 어멘드먼트라고 그러죠. 수정헌법 1조에서 뭐 11조인가까지 계속되어 있는데 어멘드먼트 아티클 1, 아티클 2 이런 식으로 지금은 더 늘어났어요. 어떤 흑인을 노예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법을 만드는 걸 금지하는 것까지 늘어나 있어. 자. 애덤스가 자유를 언급하기는 하지만 평등은 말하지 않으면서 추상적으로 미국 연합 여러 주의 헌법, 정부와 백성의 정신에 반한다고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반대 이유를 정확히 짚을 수 없다. 하지만 새로운 신분이 사적 신사들에 의해 주권자와의 협의 없이 창설되는 것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애덤스가 신분제 도입을 우려한 것은 분명하다. 애덤스는 해밀턴과 반대로 신시나티 협회의 창설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프랭클린, 제퍼슨 등의 국부 그룹에 속한 것으로 분류된다. 1783년 말 출간된 카시우스라는 가명을 쓰고도 남캐롤라이나 주의 수석 판사들 중 한 사람인 아이다 누스 버크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표지 아래 출판되어 미국 시민들을 경악시킨 아이다 누스 버크 판사의 신시나티 협회 또는 훈작단에 관한 고찰은 표지에 신시나티 협회를 미국 육군의 소장들, 준장들 그리고 기타 장교들에 의해 최근 창설된 것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그것이 쇠습 귀족들의 일족 또는 귀족층을 창조하는 것을 입증함. 공화국의 자유와 행복에 미치는 그것의 규결에 관한 논평이 간간히 삽입됨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그리고 남캐롤라이나의 백성과 그 대표자들에게 고함이라는 고지를 달고 있다. 그리고 하느님이 임하심을 알리기 위해 시온 주민들을 전율케 한 나팔 불기 이야기와 관련된 시온에서 나팔을 불다는 성결 구절 요엘을 제사로 2장 1절 요엘 2장 1절을 제사로 내걸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표지만 봐도 대강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실로 이 책은 미국 시민들을 전율케 했다. 33세 나이에 나팔을 분다. 이 성경 구절 관련해서는 알려가지고 경각심을 갖도록 만들려고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자. 33세 나이에 미국 독립혁명을 맞은 아이다 누스 버크는 아일랜드 출신으로서 청소년기에 공자 철학과 중국 문화에 밝은 프랑스 예수의 학교 북부 프랑스의 아르투아에 소재한 칼리지에서 학습했고 이어서 미국으로 이민한 뒤 1769년 버지니아주 월리엄 앤 메리 칼리지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윌리엄 앤 메리 칼리지는 동창이야. 그러니까 제퍼슨도 여기 나왔거든요. 동창이라고.
그리고 고향 사람이죠. 버지니아니까. 1775년 독립혁명 전야에 남캐롤라이나주로 이주했다. 그는 혁명 전쟁 동안에 남캐롤라이나주 민병대에서 복무했고 1778년에서 1779년간 남캐롤라이나주 의회 의원을 지냈고 1778년에 주 순회 재판소 판사로 임명되었고 1780년부터 1782년까지 다시 혁명군의 대위로 복무했다. 그리고 나서 1783년부터 다시 판사로 복귀했다. 연령대로 보아 그는 유럽 계몽 철학을 추정했을 것이고 계몽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공자 철학과 중국 정치 문화에 심취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신시나티 협회의 위험성을 단일화해 귀족제 창설, 기도로 지목해 고발한 것은 서양 역사에서 귀족 없는 공화국을 못 봤을지라도 귀족 없는 사회의 순환과 번영을 중국에서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예, 그리스의 공화국이 있었고, 로마 공화국이 있었고, 이탈리아에도 공화국이 많았고, 또 240년 동안 네덜란드도 공화국이었고, 독립을 한 뒤에 네덜란드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했다. 왕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귀족만 있는 이제 공화국이 된 거고, 그다음에 청교도 혁명으로 나온 청교도 국가였던 영국의 그 커먼웰스도 공화국이었어요. 근데 다 모조리 귀족 공화국이었다. 왕만 없지 귀족들만 정치하는 귀족 공화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은 본 적이 없어. 평민들이 거기서 사람들이 뽑혀서 하는 귀족 없는 그런 공화국은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귀족 없는 공화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 보면은 중국을 잘 알았다고 봐야죠. 자. 그리고 그가 신시나티 협회를 태동기부터 신속하게 해부해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신시나티 음모에 대한 정보를 쉽사리 접할 수 있는 혁명군 장교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가령 1783년 8월 월리엄 몰트리 장군이 남캐롤라이나 주 신시나티 협회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는 말을 건너 들었었다. 워싱턴의 저 서신에 대해 토마스 제퍼슨은 1784년 4월 답신을 보냈다. 제퍼슨은 서신에서 이렇게 운을 뗀다. 나는 4월 8일 해리슨 대령을 통해 당신의 부탁을 전해 받았습니다. 그 주제는 흥미롭고 동시에 당신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한에서 내게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시나티 협회의 궁극적 운명이 무엇이든 이 협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한 정도의 반대를 자초하는 만큼 나는 당신이 그것과 분리된 입장에 서 있는 것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혁명의 정상에서 미래 시대로 넘겨질 인물이 종속적 논쟁들 속에서 결코 더럽혀져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제퍼슨은 일단 신시나티 모임의 불화 위험을 들어 이 모임에 찬성하지 않는 것처럼 말한다. 그는 군대가 해산하면 뿔뿔이 흩어질 장교들이 이후에도 전회를 간직하고 정기적으로 다시 모이고 싶어하는 심정을 이해하지만 그들이 불화로 끝날 그 모임의 귀결을 알았는지를 강하게 의심한다. 하지만 나는 그 건의 집행에서 그것을 작성한 사람들의 소망에 화답해 보존하려고 의도한 저 전우회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인식될 것인지를 의심합니다. 구성원들은 이제 공동의 적과 맞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논쟁과 정서에서 서로를 만나기 위해 매년 집회에서 모일 것입니다. 내가 이 만남들에서 저질러질 것으로 가정하는 뭔가로는 아무리 중요치 않더라도 의견 차이, 모순, 노여움을 낳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친구들을 다투게 만드는 길은 그들을 공공의 눈 아래서 논쟁 속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거의 20년의 경험으로부터 나는 어떤 우정도 이 테스트를 견디지 못했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말하는 공공 집회들이 사적 우정의 가장 강력한 이완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조직이 그 주요 목적, 즉 개인적 전쟁을 통해 맺어진 우정의 연구에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 사회도 이 작은 어떤 협회와 같은 집단인데, 교수 사회도 민주적 선거, 총장 선거를 하면서부터 교수 사회가 엄청 나빠졌어요. 그 이전에는 뭐 스님들이 다 뽑아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수들끼리 친하게 지냈는데, 막 이게 정치적 이해관계로
또는 정치적인 의견 차이로 막 다투게 되는데 교수들이 이제 시끄럽게 다투지는 않지만 벌어지지. 관계들이 사이가 안 좋아졌어. 지금도 원광대나 서울대 지금도 선거하는데 아주 안 좋아요. 교수들 사이가. 그러니까 이게 민주적인 선거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 하는 것과 달라요. 이게 지금 총장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반장 선거 이런 것은 뭐라고 할까 모의 훈련이잖아. 누가 돼도 뭐 나중에 별로 큰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은 건데 벌써 총장 뽑는 것은 권력이 어마어마한 2조의 예산을 다루는 사람을 뽑는 거고 인사권을 쥐고 있고 엄청난 권력과 재정이 관련된 거라고. 그리고 이 학생들 학생회장만 뽑는 것도 학생회 회비를 얘네들이 컨트롤하잖아. 재정과 돈과 권력이 관계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좁아. 서로 만나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어느 정도는 비익명적인 사이인데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익명적인 사회 너무 많아가지고 막 교수가 한 4,000명, 10,000명 막 되지.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노조 이런 데서 내가 누구 찍고 어쩌고 저쩌고 술자리에서 굳이 만나갖고 서로 꼬치꼬치 묻지 않는 한 싸울 일 없어요. 너무 많아서 익명적이라서. 앞에 있는 사람 뭐 몇 사람 설득해봤자 그 노조위원장 그 선출 방향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10,000명만 돼도 그 승패가 기천명 단위로 결정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몇 사람 설득해갖고 되겠어 그게. 근데 진짜 국민이 하는 투표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움직이는 것이라서 수천만 명이 움직이는 거라서 뭐 누가 뭐 앞집 사람이 누구 찍든 뭐 그게 별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표가 아니라고. 그냥 앞에 사람한테 네가 찍어갖고 새끼야 윤석열 됐다 그러고 싸울 일은 아니라 이 말이야. 네가 안 찍어서도 윤석열이 될 수 있는 거지. 예? 1% 이하의 차이라 하더라도 1%만 되더라도 어마어마한 수백만 명이 수십만 명이 움직이는 거니까 앞집 사람 때문에 되거나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익명적인 사회에서만 민주적 선거가 그래도 사람들의 분열의 씨앗이 아니고 어느 정도 권위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을 엄청나게 분열시키고 불화하게 만들고 뽑힌 사람에 대해서 권위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이 안에 반절 이상 있게 된다. 3명이 출마해서 총장 후보가 나와서 한 사람이 되면 뭐 과반을 못 얻는 상태에 되는 나머지 70%는 다 싫어하지. 싫어하면 다 저 총장 새끼라고 그러지. 무슨 뭐 권위를 거기서 얻을 수 있겠어. 욕이나 뒤지게 쳐먹고 그냥 4년 되면 나 욕이나 엄청 하고 끝나는 거지. 한 번도 잘했다는 소리 듣고 끝나는 총장을 내가 못 봤어. 어? 자, 물론 대통령도 그렇지만 그런데 DJ는 또 예의가 있고 그러잖아. 근데 총장의 경우는 지금까지 민주적 선거 한 뒤에 예외 없이 다 욕먹고 끝났다니까. 자, 제퍼슨은 이런 가벼운 이유를 들어 신시나티 단체에 반대한 데 이어 단숨에 진짜 반대해야 하는 이유, 즉 그 단체의 위헌적 귀족주의를 들어 그 단체의 창설에 반대한다. 이 단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론이 간략하게 묘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앞에서는 엉뚱하게 결국 불화를 낳을 것이라 이런 말만 해놓고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살짝 원칙적인 이야기는 뒤에다 살짝 붙여놨어. 자, 당신은 이 반론들을 쉽사리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 단체는 미국 연합에 반하고 우리 주 헌법들의 몇몇 문구에 반하고 모든 헌법의 정신에 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다누스 버크의 말을 거의 좀 다른 말로 바꿔서 하고 있는데 약간만 바꿔서 자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남의 말처럼 슬쩍 하고 있어.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으려고. 자, 모든 헌법들이 올라서 있는 기초는 인간의 자연적 평등, 즉 합법적 관직에 부과된 고기성 외의 모든 고기성에 대한 부정, 특히 출생에 의한 고기성의 부정입니다. 이게 이제 공자 태제인데 자연적 평등을 우리가 본성적 평등이라고 바꿔보면 성상근, 본성은 서로 가깝다라는 공자 태제에 있죠. 성상근.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가까운, 그러니까 거의 유사하게 평등한 본성적인 평등 관계에 있다는 소리야. 이 자연적이라는 말은 공자로부터 간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평등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본성적, 영어가 네이처럴이나 뭐 라틴어도 맛이 나투어가 본성이란 말도 되고 자연이란 말도 돼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데 본성적이라는 뜻이에요. 고기성은 관직에 의해 부여된 거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거의 중국적이죠. 이 관직이란 사주에서도 권력과 영예를 동시에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관직에 가면 보통 사람보다는 권력이 많고 보통 사람보다는 좀 더 유명해져요. 예? 그런 게 하나도 없다면 거기를 다투어 가려고 하지 않죠. 근데 요걸 뒤지게 먹으면서도 또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영예롭게 만드는, 글로리파이 해야 되는 아부하는 거죠. 아부를 받고 그 아부 받은 사람에게, 아부하는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근데 아무것도 뭐 그런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근육이처럼 살아봐. 재밌어? 하나도 재미없지. 지금 고생길만 남은 거야. 지금 네가 영예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박사학위 받는 수밖에 없지. 박사학위 받으면 박사면 좀 알아주니까 영예가 그때서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영예 좀 얻으려고 지금 허가증이긴 하지만, 면허증이긴 하지만은 운전면허증보다는 훨씬 더 큰 면허증인데, 운전면허증 땄다고 그렇게 영예로운 건 아닌데 박사 학위증은 공화국이 인정하는 유일한 타이틀이란 말이야. 칭호. 공화국은 모든 칭호를 없애버렸어요. 무슨 훈장이고 뭐고 다 없애버렸는데 딱 하나, 땀으로 얻은 학위만 인정한 거야. 그 뭐 학사학위 받았다고 옛날에는 그 대단한 걸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제 다 대학 나와버리니까 아니지만, 뭐 석사 받았다고 하면 뭐 조금 뭐 알아주나? 그렇다고 뭐 존경하거나 그러진 않지. 박사 받아야 지금은 알아주는 세상이야. 또 박사도 너무 많아가지고 벌어먹고 살 수 있냐 이제 그거 갖고 따져가지고 돈 많은 놈들이 무시해버리지. 여기서 각 주의 헌법은 독립선언문에서 만인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를 선언한 뒤에 이보다 2달 앞서 제정된 버지니아 헌법과 이를 본떠 제정된 다른 주들의 헌법들이다. 제퍼슨은 신시나티 협회의 세속 귀족 창설 기도를 미국 13개 주들의 헌법에 규정된 자연적 평등에 반하는 유연적 기도로 비판하고 있다. 앞서 논했듯이 이 대목에서 제퍼슨이 옹호하는 주 헌법상의 자연적 평등 이념이 중국산이라는 필자의 주장이 단순히 추정이 아니라 사실임을 확실하게 드러난다. 상술했듯이 합법적 관직이 부과된 고기성 외에 모든 고기성에 대한 부정이라는 제퍼슨의 표현은 사람이 수행하는 관직에 의해 생기는 차별을 제외하고는 신분면에서 백성들 간에 아무런 차별도 없다는 중국의 보편적 평등에 대한 르꽁트의 묘사를 변형시킨 것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르꽁트의 프랑스 인권선언도 이걸 변형시켜서 그대로 해놨어요. 공공성에만 있다. 차별을 가능하고 정당할 수 있는 차별은 공공성에, 공익이 있어야만. 공익, 그건 뭐겠어? 관직을 수행하는 거죠. 공익을 위해서. 그런 공직을 수행하는 거 외에는 어떤 차별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 규절이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사실. 예. 따라서 르꽁트의 1696년의 이 표현법은 제퍼슨의 1784년의 저 표현법의 모델격으로 그의 평등 이념의 중국적 기원을 증명해준다. 그리고 상론했듯이 천하에 탄생하면서부터 고귀한 자는 없다는 공자의 명제를 거의 그대로 빼다 박은 탄생에 의한 고귀성의 부정이라는 명제도 제퍼슨의 평등 이념이 중국산이라는 것을 재확인해준다. 나면서부터 고귀한 놈은 없다. 공자의 이 말이나 탄생에 의한 고귀성을 부정한다. 이 말이나 내용이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공자님의 충실한 제자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어서 제퍼슨은 신시나티 협회 설립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주장을 계속 소개한다. 비록 시민들은 그들의 현재 성향에서 이례적 명예수여를 신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성향 변동으로 이런 아부가 이루어질 때, 즉 잘 정돈된 명예의 분배가 재능과 관직과 부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신분으로 끌어들이고 이 경우에 아마 정부 속으로 심는 것을 추진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 일에서 그들은 그 단체의 외국인 회원들에 의해 그리고 외국 조정의 소망과 영향력에 의해 후원받을 것입니다. 경험으로부터 입증된 사실은 근대적 정부의 세습적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들에 의해 억압당하는 백성의 자연적 권리의 수호자들이 아니라 특권과 대권의 수호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이런 악패 외에 다른 악패들은 더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민과 군이 행복하려면 지워야 하는 양자 간의 차별이 견지될 것입니다. 그 단체의 회원들은 집회할 때 어떤 것을 할 것을 제안할 것이고 그 어떤 것은 실제적 상황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상명하복의 습관 아래 조직된 단체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최초의 방해들은 쉽사리 극복될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위인의 중도적 절제와 덕성이 대부분의 다른 혁명들이 그렇듯이 이 혁명이 수립하려고 의도한 저 자유의 전복에 의해 이 혁명이 종결되는 것을 아마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생하지 않고 그의 계승자나 계승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오산에 의해 덜 확실한 영광의 길로 이끌어질 수 있습니다. 제퍼슨은 조심스럽게 보카슬로 신시나티 협회에 의한 귀족제 도입의 위험과 더불어 워싱턴의 중도적 절제와 덕성이 이것을 막더라도 그의 사후 계승자들은 귀족제로 나아갈 위험을 지적하며 이 협회의 창설에 반대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대륙의회, 즉 미국 국가연합의 하원이 보일 비우호적 분위기를 추정한다. 이 주제에 관한 의회의 생각이 무엇이고 의회가 어떤 노선을 추구할지는 오직 편지치고는 엄청나게 긴 편지였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이 주제에 관한 의회의 생각이 무엇이고 의회가 어떤 노선을 추구할지는 오직 추정적으로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의견에 의하면 하나의 기구로서의 의회는 그들 자체로 남겨지면 이 주제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당수의 주로부터 받은 훈령에 의해 또는 다른 사건들에 의해 입장을 천명하도록 강요될 것입니다. 그들의 정서는 주들로부터 강제된다면 그 협회에 대해 비우호적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노선을 추구하도록 허용된다면 그들의 길을 방해하며 대등한 또는 거의 대등한 토대에서 관직 경쟁에 들어올 때는 언제든 측면 공격으로 그 협회를 견제하고 그 협의회의 형제가 아닌 사람들에게 조용한 우선권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이유는 1. 그들이 최근에 우리의 몇몇 시민들에게 수여되도록 제안된 외국 훈의를 거부한 근거 2. 새로운 주들을 위한 헌법의 기본 항목들 중 제4항입니다. 나는 그 보고서를 동봉합니다. 그것은 의회에 의해 심의되었고 그 헌법의 다른 부분들에 관해 표출된 정서에 따라 한 위원회에 의해 재회부되고 개정되었습니다만 조회된 원칙은 전혀 논박되지 않고 원래 보고서 안에서처럼 개정된 보고서에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미국 시민은 유럽의 그런 귀족들 사회잖아요. 귀족 국가들에서 수여하는 훈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 거부당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규정은 없지만 의회에서 다 거부하는 식으로 사건 처리식으로 그걸 해결한 건데 프랑스 인권선언이 반영되어 있는 프랑스 혁명헌법은 외국의 어떠한 형태의 세습적인 훈작도 또는 칭호도 프랑스 국민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아예. 이런 논쟁이 아예 안 생기게. 여기서 미국에서 이미 경험을 1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의 그런 문건 작성은 좀 쉬웠던 거죠. 아예 배제해버리는 식으로 한 문장을 센텐스를 넣어버리니까. 자. 이 개정 보고서는 아직 의회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 이 주제에 관한 사적 담화입니다. 당신의 편지를 수령한 이래 나는 이 담화를 넓힐 기회를 가졌습니다. 민감한 훈작 신분 문제라서 이 담화를 넓힐 수 없었기 때문에 군 출신 의원들에게만 넓혔고 그 다음 그 밖의 사람들에게 상당히 일반적으로 넓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전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도 산출된 것을 보지 못한 신중한 침묵 아래 숨겨졌을지라도 마음의 번뇌와 함께 그 협회에 반대하지 않는 한 사람 외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을 그들 중에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한 명만 반대하지 않았고 모조리 다 반대했단 말이야. 자, 나는 지난 의회가 해산하기 전에 필라델피아에 도착해서 거기와 프린스턴에서 지금은 대륙의회 대표가 아닌 몇몇 의회 의원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버크의 저작이 우연찮게 그때 출간되어서 이 협회가 담화의 주제가 되게 이르렀습니다. 나는 그들의 의원직을 승계한 사람들이 받았던 것과 동일한 인상들이 그들에게도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지방들로부터도 나는 그 협회를 이것에 대해 들어본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기분 나쁘게 여길 것이고 그러므로 아마 어떤 사정으로 인해 만인의 주목에 그 협회가 노정될 때 만인도 그렇게 기분 나쁘게 여길 것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이렇게 쓰면 안 돼. 응?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하여간 뭐 얘네들의 표현 습관이라서 문형을 파괴할 수 없어 그대로 지금 거의 직역하다시피 번역해 주는데 이딴 식으로 논문 쓰면 안 돼. 응? 그 사람들이 보면 화낼 거라고 그렇게 기분 나빠할 거라고 써야지. 표현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하면 돼. 자. 여기서 버크의 저작은 아이다누스 버크의 신시나티 협회 또는 훈작단에 관한 고찰을 말한다. 제퍼슨은 자기 의견을 뒤로하고 대륙회의, 전 현직 의원들의 의견과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조지 워싱턴 총사령관에게 전하고 있다. 이어서 제퍼슨은 워싱턴이 질문한 신시나티 협회 대책으로 이 협회의 완전한 해체나 탈귀족화 수준으로의 환골 탈퇴를 권하고 있다. 이제 그 협회가 다음 미팅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적당한 조치들에 관해 생각을 묻는 당신 편지의 그 부분에 응할 일이 남습니다. 나는 오직 내가 면담한 사람들의 의견과 내가 앞서 이야기한 바대로 그 협회의 비우호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당신에 전할 뿐입니다. 그들의 의견은 이런 결론입니다. 1. 그 협회가 그 내규대로 나아간다면 이 주제에 관해 아무런 신청도 또는 그것과 연관된 성격의 어떤 다른 신청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그들이 그 협회를 반대하지 못하도록 만들 정도로 개조하려고 제안한다면 거의 해체에 이를 수준의 개조 없이 개조가 무효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조는 그 협회의 회원 자격의 상속 가능성, 협회의 조직과 집회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그들이 전체를 중지하고 싶으면 그들의 행동만으로 중지하는 길을 선택할지 아니면 틀림없이 전면적 중지의 권고를 줄 의회에 사안을 조회함으로써 중지하는 길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것만이 그들에게 남을 것입니다. 제퍼슨의 말은 겸손하지만 이 글의 행간을 잘 뜯어보면 그의 진정한 의중이 신시나티 협회를 전면적으로 해체하거나 사교단체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만이 천하에 탄생하면서부터 고귀한 자는 없다는 공자님의 말씀 또는 제퍼슨의 유교적 이념, 즉 합법적 관직에 부과된 고귀성 외의 모든 고귀성에 대한 부정, 특히 탄생에 의한 고귀성의 부정이라는 그 자신의 정치 이념을 훼손시키지 않는 길이었다. 제퍼슨이 워싱턴에게 이런 조언을 준 뒤 워싱턴은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서 소집된 대륙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제퍼슨을 방문했다. 훗날 자서전에서 제퍼슨은 이 일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워싱턴은 나중에 그 협회의 회의에 가는 길에 그곳 아나폴리스의 나를 방문해 저녁 내내 협의를 했다. 그리고 그는 그 협회의 전면적 억압을 위해 그의 모든 노력을 발휘할 것을 완전히 결심하고 그것을 떠났다. 그러나 그는 그 협회가 그 회원들의 감정에 아주 확고하게 고착되어 있어서 그 순간의 한 우발적 사건에 의해 우연히 강화되어 그가 그 협회의 세습 원칙의 페이지 이상의 어떤 것도 관철시킬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다시 나를 방문해서 제기되었던 반대, 프랑스로부터 온 사건의 효과, 그 협회의 존속을 현재 회원들의 일평생으로 제한하는 것의 어려움 등을 내게 모조리 설명해 주었다. 그 이상의 프랑스에서 온 사건의 효과라는 뭐냐면 프랑스 사람들 중에
독립전쟁 기간에 독립혁명군의 편에 가담해서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 협회가 그 생길 예상 명칭의 명의로 그 훈장을 주는 그 파견단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파견단이 이제 훈장을 주는 걸 전하고 그들이 와서 참석해서 그걸 받아가라고 이제 하고 와서 돌아와서 그 결과를 보고하니까 이제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들만 훈장을 받고 우리만 안 받는 사태가, 자기들은 외국인들에게는 훈장을 주고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자기들은 안 받는 사태는 좀 앞뒤가 안 맞으니까 동요해요. 그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내 페이퍼들 사이에 발견될 것이고 그와 나의 편지들 그리고 내가 메스니에 씨에게 전달한 질서정연한 백과전서와 정치경제학 사전의 모종의 편지들 안에서 발견될 것이다. 메스니에는 이 협회의 창립을 그 책 속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모욕으로 만들었던 백과전서의 저자다. 백과전서입니까? 백과전서. 백과전서 저자입니다. 그냥 여기는 정화체가 아니구나. 오케이. 만들었던 백과전서의 저자다. 조지 워싱턴은 끝내 회원들의 반발로 신시나티 협회를 해체하지 못하고 그 협회의 세습 원칙만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다. 여기서 프랑스로부터 온 사건의 효과는 제1차 총회에서 협회 해체를 위한 토론 중에 프랑스로 파견되었던 협회 특사가 도착한 사건을 말한다. 그것은 협회 특사가 독립전쟁에 참전한 프랑스 장교들이 협회가 수여하는 배지의 착용에 대한 루이 18세의 승인을 얻어 이 배지를 수락하고 이 협회에 가입하겠다는 승낙을 받아 협회 해체에 대한 논란 중에 회의 현장에 도착한 사건이다. 프랑스 왜 프랑스는 독립혁명을 지원했는데 영국의 힘이 약화되는 것이 프랑스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이 나라의 민주공화국의 창설에 찬성을 했는데 그것이 다시 프랑스에 역작용을 해가지고 누이 14세 왕가가 사라져버리는 그 역작용이 올지는 상상도 못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꼬락선 좀 봐요. 자, 프랑스 주재 대사 시절 토마스 제퍼슨은 질서정연한 백과전서와 정치경제학 사전의 미국 항목에 대한 논평문에서 이 백과전서 책의 가장 크게 공헌한 미국 장교들이라는 절을 1. 신시나티 협회의 기원과 창립에 간명한 연역을 제공하고 2. 이 협회가 현재 형태로 국가의 어떤 위험을 위협하는지를 검토하고 3. 이들을 방지할 가장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백과전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달랑베르나 이런 이전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새로운 사안이 생기면 자꾸 추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해서 이것이 이제 끼어든 거죠. 그리고 제퍼슨은 이 제안에서 신시나티 협회에 대한 그의 적대적 입장을 이전보다 더 분명히 하고 메스니에 씨에게 이 협회의 연역을 다음과 같이 워싱턴의 불명확한 처신을 좀 비판하는 논조로 정리해 넘겨주었다. 미국의 독립을 확정한 그 전쟁이 끝나갈 무렵 미국의 군대가 해산될 단계에 있었을 때 이 전쟁 과정에서 가장 고된 현장들을 함께 겪었던 그리고 상호 부조와 주선에 의해 서로 소중히 여기게 되었었던 장교들은 크게 옥죄는 마음으로 아마 결코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될 이별의 순간이 다가옴을 느꼈다. 그들은 상이한 주로부터 그리고 같은 주의 먼 지역들로부터 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위험의 운수만이 그들에게 단지 서로를 볼 희소하고 부분적인 기회를 줄 수 있었다. 그들은 물론 다시 만날 희망을 모두 다 포기하거나 그들을 모이게 할 모종의 기회를 강구해야 했다. 그리고 언급된 때에 일부러 왜 만나지 못하겠는가? 이러한 여행의 귀찮음은 서로를 다시 보는 기쁨에 의해 온갖 위로의 가장 달콤한 기쁨, 그들이 겪은 어려움과 친애의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에 의해 크게 능가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또한 그들 중 누가 세상에서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를 알게 하고 고생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모두의 지갑을 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너무 마음을 달래주어 담화에 꼭 빠지지 않았다. 그것은 조직된 집행부, 정기적 보통회합과 특별회합, 어려움에 처한 회원들을 위한 정책 기부금, 개인적으로 알려질 기회를 얻지 못했었던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선조들을 하나로 묶었었던 우정을 그들 간에도 연구하기 위해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착용할 표시 배지를 가진 정례적 연합의 아이디어로 발전했다. 워싱턴 장군은 그 시점에 무지불 군대의 해산 작업에 짓눌려 지냈다. 이 작업의 어려움은 무지불이란 혁명적인 열정으로 참여한 그런 볼런티어 장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못 받죠. 봉급이 없는 군인들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도 될까? 그 총책 사령관으로서 고민이 있었던 거죠. 진짜. 이 작업의 어려움은 군대의 봉급 지불 문제에 충분히 주의하지 않는 생각을 표명한 두세 주 때문에 증기되었다. 증가되었다. 두세 주 때문에 증가되었다. 워싱턴은 장교들이 저들끼리의 담화 속에서 새로운 협회 제안을 만들어낼 때 이따금 현장에 들렸다. 이 협회의 기원의 순수성만을 알고 덜 순수한 어떤 결과도 예견하지 못했다. 그때 그는 그토록 당연히 받을 만하게 세상으로부터 갈채를 받은 고별 편지를 주들에 쓰고 있었다. 그는 이내와 약간 그 비판조야, 이 워싱턴에 대해서. 자. 그는 인애와 우정 외에 어떤 다른 기반도 절대 없었던 제안을 꺾어버림으로써 그것이 노여움의 원인을 증폭시킨 순간이라고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장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때 달래줄 이 새로운 사건에 의해 그의 어려움에서 도움을 받는 것에 만족했다. 그는 이 협회가 연방 차원의 유대를 강화하고 연방 이념을 촉진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협회는 결성되었다. 그들은 이 협회 속에 그들과 나란히 싸웠었고 그들이 최종적 우세를 얻는 데 도움을 주었던 프랑스 육군과 해군의 장교들도 포함시켰다. 그들은 프랑스 장교들이 협회로 들어오도록 허용될 수 있다고 얘기되는 등급으로 협회를 확장했다. 그들은 그들의 훈작단을 위해 그들이 고안해 만든 배지를 프랑스 장교들에게 전한다는 제안을 하기 위해 프랑스로 한 장교를 파견했다. 군대 해산이 회장을 지명하기 위해 전체 회의를 갖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워싱턴 장군에게 다음 5월 1784년 5월에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될 제1차 총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해달라고 간청했다. 협회의 규약이 출판되었다. 자, 이런 다시 레플렉션을 하면서 쭉 정리를 한 거야. 이 정리가 백과전서에 실리게 되는 거예요. 백과전서에 보내는 편지 형식의 원고예요. 이것에 다 사건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 해서 이제 제퍼슨에게 부탁이 들어온 것이라서. 그러나 1784년 초 이 협회 규약이 출판되자 이 규약을 읽은 미국인들의 여론은 경악으로 돌변했으나 오랜 침묵이 이어졌다. 이것들을 다 알면 미국 사람, 웬만한 미국의 유력한 지식인보다도 여러분들은 더 미국을 더 잘 알게 돼. 더 유식하다고. 이 정도 벤저민 프랭클린이나 제퍼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미국 놈 중에 있나? 어디 가봤나? 우리 이경구 장군. 어디 가버렸나? 아무튼 미국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된다. 자. 이 규정을 생산했었던 전우회의 저 감정에 의해 달궈지지 않고 다가오는 이별이 협회 회원들의 마음속에서 일으켰던 그 고통에 유의하지 않은 채 자기 방 안에서 이 규약을 읽은 일반 사람들, 만물만사에서 시민사회를 위협하는 위협만을 보는 정치인들, 간단히 평등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인간과 인간의 어떠한 차이도 결코 본 적이 없었고 오히려 그들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에서 칭호와 배지로 특출나게 구분되는 자들로부터 경험하는 가공할 박해를 읽었던 노동하는 백성들은 이 새로운 기구에 경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동안 묘한 침묵이 이어졌다. 백성의 염려는 오랫동안 사적 담화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곧 이 침묵은 두 권의 책이 연달아 나오면서 대외적으로 깨졌다. 하나는 대내외적으로 깨졌다. 하나는 상술한 아이단 루스 버크의 책이고 다른 하나는 가브리엘 미라보의 책이었다.
책이었다. 가브리엘 미라보의 책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기 딸에게 보내는 편지가 긴 편지가 같이 실려 있는 그 책이에요. 하나는 해외에서 나왔고 프랑스에서, 하나는 미국에서 나왔죠. 이 대내적으로 이 두 개의 책이 둘 다 영어로 되어 있었잖아요. 알려지면서 이제 막 흔들린 거죠. 미국의 시민사회가. 자. 하지만 드디어 남캐롤라이나 주의 수석판사 버크시가 이 침묵을 깼다. 그는 새로운 기구에 반대하는 글을 썼다. 이 협회가 초래할 위험의 존재를 진짜로 아주 불완전하게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를 도울 것이 그의 상상력 외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인은 더 이상의 것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귀족제의 진정한 악패를 상술하기 위해서는 이 악패가 유럽의 관점에서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버크의 두려움은 미국에서 과장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미라보조차도 단지 희미하게 세습 귀족제의 재해를 여기 유럽에서 체험한 대로, 그리고 그 협회가 잔존했다면 그 재해가 미국에서 뒤따랐을 바대로 스케치했다는 것이 유럽에 알려져 있었다. 버크의 팸플렛의 제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다였다. 그 팸플렛 효과는 그 제사와 부합되었다. 이 협회는 처음에 일반적 담화의 주제가 되었다. 다음, 그것은 몇몇 주의 입법회의에서 수의의 주제가 되었다. 남캐롤라이나 주의 지사는 주 의회에 보낸 교서에서 이 협회를 비난했다. 매사추세츠, 로드 아일랜드, 펜실베니아 주의 주 의회는 그 협회의 원칙을 비난했다. 그러나 정말이지 어떤 사정에 의해 그 협회에 대한 고찰이 명시적으로 대륙의회의 의제로 올려져 있지 않았어도 그것은 의회의 정신 속에 깊이 침전되어 있었었다. 저 앞에 숙이란 말이 나오는데 델리버레이션이라는 영어예요. 델리버레이션은 델리버레이트는 숙의하다는 뜻도 있고 토의하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관료 체제 안에서 무슨 심의관 이런 거 있죠. 심의, 숙의 같이 쓰는 말인데, 그런 관료 체제 내에서 그런 국장들끼리 모여서 그 의견을 나누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을 숙의 또는 심의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다른 특별한 업무는 없고 그 심의만 맡는 사람을 심의관이라서 국장과 업무를 맡은 국장과 거의 대등하게 서로 이동하죠. 그런데 정치학 교수들 중에 델리버라티브 데모크라티란 말을 코엔이나 하버마스가 쓸 때 그것을 심의민주주의나 수기민주주의라고 번역을 해요. 그건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그건 관료체제의 용어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관련된 용어니까 토의민주주의라고 번역해야 옳은 것이다. 관료체제 내에서 서로 머리를 조아리고 숙여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토의는 우리가 뭐 심야토론에서 보듯이 또는 여러 가지 의회에서 회기마다 하는 토의에서 보듯이 토론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토의 민주주의라고 번역해 맞아요. 델리버레티브 데모크라티는. 그러니까 개념은 민주주의는 토의를 모델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토의는 어떻게 돼? 누구든지 발언할 평등한 권리가 있고, 거기에는 일제의 폭력이 배제되고 오로지 논거에 의해서만 자기의 그 주장을 정당화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엄격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하면 가장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론화하느냐는 그런 관심 속에서 코엔이나 하버마스가 둘이 동조하면서 코엔이 먼저 제의한 거지만 토의의 모델로 민주주의를 이해하면 가장 현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장점이 있는 측면도 있지만은 왜 내가 이걸 탐탁지 않게 문제를 거냐면 토의는 기본적으로 말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구나 평등하게 말할 수 있는 자유라고 했지만 말이 그렇지 일단 토의를
헌법적 의미나 정치적인 의미가 있게 토의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버리죠. 방송국에 불려나가는 사람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의원이든지 뭐 아까 그런 심의관이든지 뭐 그래야 되는 것이라서 아닌 사람들은 백날 지가 뭐 광야에서 떠들어봤자 신문 한 줄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의미 있게 토의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한정적으로 선정된다. 제한적으로 선정된다는 거. 그래서 말 없는 일반 대중은 배제된다는 거. 그러니까 토의를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정의하면 결국은 엘리트 민주주의가 되고 말고 대중은 박살나는 아무것도 아닌 쉐이드 속에 그늘 속에 다 들어가 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위험시하는 거예요. 대중민주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론과 민심을 구분하는 거고, 여론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언론이나 방송, 신문 이런 데서 시끄럽게 하고 또는 의회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지지만 또 그런 정치적인 토론과 정치인들의 토론과 언론의 보도 사이에서 막 커뮤니케이션이 또 벌어지고 상호작용이 벌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다 말이나 글로 이루어지는 거죠. 말이나 글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철저히 배제되니까 약 우리나라에서 5,150만 명은 다 배제돼 버린다. 그 민주주의를 우리가 원하는 우리 토의 민주주의 모델로 하면 그런 민주주의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서 내가 심각하게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내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그런 여론보다도 더 중요한 민심이 있고, 그 민심은 말 없는 대중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공감대라고 봐요. 공감하는데 무슨 말하나, 말로도 공감하지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코스트를 요구하는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제한을 당해요, 말하는 게. 말 못하게 오는 게 아까 그렇게 소수만이 할 수 있잖아요. 제한되지 않고 누구나 눈짓과 표정으로만으로도 형성되어 온 역사적인 공감대가 있어요. 그 역사적인 공감대를 반영하는 건 헌법이라고 보고, 여론을 반영하는 건 법률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법률은 연간 2,500개 이상이 개폐당한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2,500개를 매일 개폐해요. 새로 만드는 건 많지 않고 계속 고쳐. 그러니까 그 주어진 시점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바탕으로 법이 고쳐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헌법은 공감대는 역사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말로 세대 간에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세대 간의 공감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라서 도도히 흐르고 잘 변하지 않는다. 변하긴 변하는데 대단히 느리고 천천히 변해서 헌법이 그렇게 수십 년씩 안정된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대를 어떻게 캐치할 수 있나? 공감대는 뭐 자기가 옷만 입고 나갈 때도 바로 알아. 이거 옷 입고 나가서 괜찮을까 하고 맨날. 그러니까 만약에 공감으로만 안다면 어려워요. 사람들을 만나서 내 옷 괜찮아? 내가 정말 집에서 귀찮아 죽겠는데 나갈 때마다 물어봐갖고 내가 공감대를 대변해가지고 그 말을 해줘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묻겠죠. 공감을 하는 것을 물어서 알아내는 것도 코스트가 커요. 시간도 낭비가 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서 알고 있는 그 공감대라고 하는 프레임에 계속 비추어보는 거예요. 자기 행동을. 그 공감대는 여러 가지 판단들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하버마스는 그 말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생활세계라고 표현했는데, 커뮤니커티브한 생활세계야.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감으로 이루어져서 공감대라고 한 것이지, 그것과 어떤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서 공감하듯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공감대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거기에 판단도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 어떤 판단이냐, 도덕적인 판단도 들어있고, 이거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옷에 관계되는 모랄을 지금 자기 컨트롤, 셀프 컨트롤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쁨과 미움과 미학적 판단도 들어있어. 그 다음에 자기 옷이 뭔가 좀 재미있는 어떤 그런 재미가 있냐 없냐, 지루하게 만들어 사람을 지루하게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너는 엄청나게 지루하게 만들어. 일면은 너는 완전히 색상 테러리스트야. 어? 지루하지 않게 하라고 사람들은. 옷과 관련해서도 이미 다 판단들이 공감대에 의해서 판단에 집적으로 존재한다고. 그리고 뭐 누가 벌레인지 아닌지도 알아요. 그냥 식충인지 아닌지 어떻게든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공리적인 판단이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 그 압박을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하고 애를 쓰고 이제 다 그러는 거고, 뭐 그걸 알고 있는데 왜 너는 취직도 않냐 그러면 완전 왼수 척지는 거지. 이미 엄청난 공감대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건데 그걸 다 말로 하려고 하면 칼부림 나요. 근데 전부 말로만 하자고 그래요. 하버마스하고 토이민주주의는 대단히 위험한 것일 수 있다. 말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말들이 있죠. 그 혀가 사람의 목을 앗아가 버린다고. 혀를 잘못 놀리다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이 말들인데, 그래서 말을 해야 될 때는 아주 전략에서 아껴서 해야 돼서 공론이 형성될 수 있다면 그 공감대는 아주 조용히 말없이 형성되는 것이라서 확고하고 고요하지만 대단히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희끄덕번덕 번하는 공론 여론과는 좀 다르다. 공론 여론은 만약에 그 공감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너무 거리가 취해질 때는 거리가 크면 전복당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감대는 아주 망망대해 같은 그런 바다라고 볼 수 있고, 여론은 그 망망대해에 떠 있는 나룻배 정도? 파도 치면 엎어져 버려요. 그러면 혁명이 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버리고. 정권 교체는 혁명을 제도화한 거란 말이야. 만약 정권 교체라는 민주적 방식이 없다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되는 건데, 없다면 맨날 총칼로 뒤집어 엎었겠지. 그런 걸 없애고 유혈낭자한 그런 조선시대식 그런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응? 사활을 거쳐야 정권이 교체가 됐잖아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좀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그런 혁명이 나는 거, 즉 민심이, 공감대로서의 민심이 공론을 갈아치워버리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새로운 토론이 벌어지게 되고 토론장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배들은 다 엎어버리고 새로운 배들을 띄워서,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 포럼이라고 할 수 있지. 포럼들은 그 공감대 위에 떠 있는 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이에요. 그런 토의 민주주의에 대립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자. 다만 대륙의회는 마음속 깊이 잠복해 있던 이 의제를 입 밖에 내뱉지 않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대륙의회는 우연한 계기에 이 협회의 움직임이 위헌적이라고 선언할 기회를 얻었다. 의회는 폴란드의 신적 섭리 교단 쪽에서 의회에 그들의 몇몇 훌륭한 시민들을 그 훈작단에 받아들여 달라는 제안이 왔을 때 이것을 이 훈작 신분이 그들의 국가연합의 원칙과 배치된다고 선언할 기회로 삼았다. 이 협회가 일으킨 불안은 아주 일찍이 워싱턴 장군의 주목을 끌었다. 워싱턴은 이것을 낳은 동기의 모든 순수성을 상기하면서도 이 협회가 이 동기의 따뜻함에 의해 가려진 정치적 악패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에 더해 이 협회는 미 합중국의 시민 대중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것만으로도 다수의 의지가 법이고 법이어야 하는 나라에서 그것이 거부되어야 할 충분히 강한 이유였다. 그러나 이게 그냥 갖다가 놓고 아무 의회에서나 그 훈작단 테마를 상정해가지고 이거 불법이야라고 할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이렇게 폴란드 쪼다들이, 응? 이민원 쪼다들이 우리들도 거기 들어가게 해주시오라고 이제 요청하니까 그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가 없다. 그게 불법 조직이니까, 또는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 조직이니까. 거기서 간접적으로 훈작단이 위헌적이다, 각주에 위헌적이라고는 확인을 의회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불법화돼 버리는. 자.
그러나 신시나티 협회를 해체하는 것은 조지 워싱턴의 권위로도 거의 불가능했다. 워싱턴의 제안에 대한 강한 반대에는 뉴욕주가 앞장섰다. 그리고 강한 반대는 워싱턴의 부관이었던 해밀턴 대령과 그 주변으로부터 나왔다. 이에 워싱턴은 해밀턴과 주요 협회 인사들에게 지휘 서신을 띄워 장교들이 동료 시민들과 평화롭게 사는 것을 허용하는 조직 개편을 감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금 이 신시나티 훈작단 협회는 지금 있을까 없을까? 김희주, 지금 오늘날 있을까 없을까? 미국에? 이영재 박사, 이 훈작단 회의가, 훈작단 이 협회가 있어 없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통박 재고 있어. 오늘날도 존재해. 없앨 수 없었어요. 다만 친목단체 형태로 제한시켜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장자 상속제에 의해서 회원권을 계속 장자에게만 상속시켜서 오늘날까지 존재한다고. 그 대신 그 특권은 하나도 없는 거지. 무슨 뭐 연금이 나간다든지 이런 거 없고 그냥 그 사교 모임으로 계속 존재해요. 물론 확장되지는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동창회 하는 거 보라고. 동창회가 모든 동창이 모이나? 몇 놈들이 해먹듯이 똑같이. 그 구글 딱 때리고 들어가 봐요. 신시나티 해서 들어가면 바로 뜬다고. 자. 회의 기간에 터져나오는 해밀턴의 반대는 워싱턴의 지휘 서신으로 극복할 수 있었으나 프랑스로부터 특사단이 귀국해 총회의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일이 잠시 꼬이게 되었던 것이다. 특사단의 보고 후에 협회 해체에 대한 반대가 더욱 강력해졌고, 이로 인해 워싱턴의 입지가 일시적으로 약화되면서 중간에 타협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총회에서 조직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결정이 의결될 수 있었다. 결국 이 신시나티 협회는 세습 규정이 제거된 참전 장교들의 1세대 친목회로 낙착되었다. 제퍼슨은 독립선언문으로 천명됨으로써 13기 주의 헌법 속으로 제도화된 강렬한 유교적 평등 이념을 워싱턴에게 주입해 신시나티 협회를 환골탈퇴시킨 것이다. 제퍼슨은 신시나티 협회의 기원과 발전에 내밀히 관여하고 협회의 현재 상태를 현장의 당사자들의 입으로부터 취합한 신시나티 협회의 이 짧지만 참된 연역을 이 협회가 수립된 정부들에 대해 아주 이질적으로 보였고, 진짜로 아주 이질적이었던 어떤 조직단체를 위해 행해질 수 있는 변론들 중 최선의 변론으로 간주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 한 모든 협회의 장자들에게 세습된다, 뭐 이런 규정만 완화시켜서 그 아들들이 그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도 완화시키면 뭐 둘째가 되든 첫째가 되든 아버지의 뜻을 이으려고 하는 자들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뭐 한 집안에서 꼭 한 명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완화시켜 놓으면 뭐 이게 세습인 건지 뭐 그냥 자발적인 그 지원단체인지 애매하게 지금은 되어 있지만은 독립혁명군의 그 혁명적 군사정신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아들들의 모임처럼 지금 오늘날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 여기 제거된 세습 규정은 어떤 게 제거된 거예요? 지금 첫 번째에서 제거됐지만 나중에 다시 그런 식으로 세습이라기보다는 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예? 바뀐다니까, 완화된 형태로. 세습은 아까 한사 상속제처럼 그 남한테 줄 수도 없고 장자한테는 무조건 가는 거고, 장자가 없는 경우에는 뭐 가까운 놈한테 가는 식으로 거의 뭐 불가피하게 가져야 되는 식으로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한테나 아들놈들 중에 헐나는 놈은 다 들어라 이렇게 놔버리면 볼런터리 조직이 되는 거지. 동창회 식으로 된다고. 동창회 열심히 동창회 하는 놈들 있잖아. 어? 학교가 좋으면 좋을수록 공부 못한 놈들이 열심히 하고 학교가 나쁘면 공부 잘한 놈들이 하고. 자, 제퍼슨은 이 짧지만 참된 연역 끝에 다시 한번 유교적 평등 이념을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관직에 의해 생기는 차별을 제외하고 신분면에서 백성들 간에 아무런 차별도 없다는 르콩트의 표현 방식으로 요약하면서 독립혁명 후 10년의 미국의 평등 현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저주받은 자들의 무리를 발 아래 짓밟는 전능한 신과 그의 천사들의 그림은 유럽 귀족들과 성직자들이 기독교를 이용해 백성의 마음을 장악하고 백성을 정치적으로 유린하는 사회상을 뜻한다. 아무튼 제퍼슨은 미국의 평등사회를 당시 중국 같은 사회 상태로 묘사하는 반면 이런 미국 사회를 탈신분적 평등면에서 유럽과 다르고 대립적인 예외주의적 사회로 묘사하고 있다. 결국 제퍼슨은 프랭클린, 워싱턴 등과 협력하여 신시나티 협회의 반동적 귀족주의적 운동을 마침내 분쇄했다. 그 다음 그는 이 새로운 미국 평등사회의 작업장 벤치에 앉아있는 대중으로부터 사무실 의자에 앉아 이 미국 사회를 이끌 자연적 귀족을 길러낼 중국식 근대 학교 교육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평생 분투한다. 이게 평생의 업무가 된 건 어떻게 하면 중국식의 근대적인 학교 제도를 만들까 이 문제였어요. 근데 이것도 엄청나게 긴 법률 제안과 토론이 여기에 다 또 들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았지만 오늘 이건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하면 계속 돼야 돼.